자, 이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총 40회인데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40회 이상 되는 강의를 뭐 들어보실 기회가 거의 없을 텐데, 그러니까 민법이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고 또 뭐 주말에 설명회는 했으니까 그거 뭐 안 들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 좀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시작이니까 민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니까 대부분 이제 처음 공부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민법은 크게 보면 이제 그 하부적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래서 민법 총칙 또는 뭐 총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이 있으니까 이제 채권법이 있는데, 또 채권법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채권법은 또 채권법 이제 총론, 뭐 총칙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총칙 또는 뭐 총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 뭐 각칙 또는 뭐 강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학자들마다 표현이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이 있죠. 보통은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가족법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친족법하고, 그래서 이제 뭐 혼인, 이혼, 뭐 친족해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룬 친족법하고, 그 다음에 상속법, 그 상속하고 뭐 유언,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소위 말하는 선행학습용으로 하는 부분들은 여기를 이제 안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강의를. 근데 이제 내일도 당장 나오겠지만 뭐 미성년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미성년자에서 이제 엄마 아빠를 친권자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게 이제 가족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재산법 여기를 이제 보통 묶어가지고 이게 가족법이니까 그걸 재산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가족법의 내용들을 또 배워야 되거든요. 반대로 또 이제 재산법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또 가족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재산법만 공부하고 이제 강의 자체도 워낙 이게 또 양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진도가 밀려가지고 가족법은 아예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뭐 계속 어차피 이게 공부가 돼야 이제 미성년자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총 40회면 작년에는 한 38회 정도 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40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40회면 뭐 이제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처음 공부하실 테니까 뭐 예습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습은 뭐 그냥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하루에 보통 한 40페이지 정도 나갈 테니까 그냥 오늘 뭐 하나 정도 목차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 법과목은 이제 한 최소한 3회독은 해야 돼요. 뭐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3회독 하고, 3회독 해서도 이해 안 되면 뭐 4회독, 5회독 계속하고, 뭐 어차피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최소한 뭐 10회독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3회독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그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녁 때 복습하든 아니면 그 다음날 오전에 복습하든 강의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제 1회독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먼저 이제 뭐 자기가 책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회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먼저 책을 읽고, 그 다음 이제 동영상은 바로 열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후 강의니까 이제 내일 오전쯤에 뭐 동영상 올라갈 것 같은데, 하여간 동영상을 바로 열어드릴 테니까, 이제 먼저 이제 두 번째 회독할 때는 자기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뭐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실 테니까, 다만 근데 이제 지금이 그나마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을 때잖아요. 갈수록 시간이 부족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뭐 학교 가신 분들은 이제 학교 가면은 학교 가면 또 정신이 없잖아요. 금방 4월 달에 중간고사 보고 뭐 5월 4월 5월에 뭐 중간고사 보고 하다 보면 따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3회독 정도는 이제 여름 방학 때, 또 여름방학 때도 뭐 실무수업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텐데, 여름방학 때 그나마 그 또 뭐 학기 중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여름방학 때 이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뭐 그 사이에 이제 동강은 또 이제 기간 제한이 있는데, 그게 끝났으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늘 자료 중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 저한테 학원에 바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동영상을 다시 열어드릴 테니까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방법처럼 먼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이제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랜덤으로 선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고 하면 이제 한 3회독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3회독 할 때까지는 절대로 문제를 같이 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문제를 풀므로 인해 가지고 내용이 이해가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급하고 하니까 뭐 주변에서 뭐 객관식이나 뭐 사례 같은 거 풀면 좋다더라. 아니 좋게 하죠.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성비가 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효용성 측면에서는 일단 내용들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는 크게 뭐 이제 따로 시간 안 내더라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문제집을 사가지고 같이 옆에다 풀어놓고 있으면 이제 그 뭐예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아는 것만 이해가 되고 모르는 거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뭐 나중에도 충분하니까 이거는 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의 내용들을 자꾸 읽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문제풀이 할 시간 있으면 아무래도 뭐 저도 강사지만 강사들이 쓴 책은 아무리 기본서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풀 시간이 있다. 그 여력이 되면 차라리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교수 기본서를 한 권 사셔가지고 사전처럼 찾아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거보다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뭐 시험에 임박해서 그러니까 로스쿨 기준으로 하면 3학년 때부터 풀어도 충분해요. 근데 어차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가끔씩 교수님들이 뭐 중간 기말은 최소한 뭐 이제 사례를 내시든가 아니면 뭐 객관식 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럴 때 대비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제 문제는 푸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력이 되면은 교수님 기본서 그 오늘 자료에 제가 이제 몇 권들 추천해 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밑줄 쳐 있는 책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무난하고 가끔 그런 책들이니까 서점 가서 보실 수 있으면 보고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을 사서 오히려 이제 교수님 기본서 옆에다가 사전처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사전 활용하듯이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어차피 뭐 매년 판례가 나오고 뭐 법이 바뀌거나 판례도 이제 뭐 변경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서를 2학년 때 뭐 내년에 또 바꾸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어차피 공부가 제대로 되면 뭐 변경된 판례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책하고 여러분들 제 강의를 택하셨으니까 요 기본서는 뭐 제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기본서도 한 권 사셔서 같이 보시고 뭐 사전처럼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학교 가면은 또 어차피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듣는 수업에 교수님들이 또 강의안이 있단 말이죠. 교수님들 강의안 그런 거 참고사항 보시면 되는 거라 굳이 뭐 내년에 책을 또 바꾸고 뭐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고 어차피 이제 뭐 2학년, 3학년 돼서 이제 3학년쯤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암기장이라는 책을 이제 보고 뭐 이런 경우들로 바뀌니까 책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차피 뭐 판례가 바뀌거나 뭐 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 동강 바로 열어드릴 테니까 뭐 사정상 또 빠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뭐 저기 결석하거나 이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동영상 바로 들으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제 일단 강의 듣고 복습하고 복습하면서 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동영상 들어서 이제 해결을 하시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는 다시 한번 열어드릴 테니까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 해서 한 3회독 정도 할 수 있도록 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래서 개강하면은 학교 다니려고 좀 공부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한 권으로 냈는데 올해는 뭐 일정도 좀 맞추고 하다 보니까 책을 좀 쪼개서 냈어요. 그래서 민총 물권 한 권으로 내고 채권법 내고 가족법 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저 작년 책하고 구조는 뭐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내용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양도 많고 판례도 보면 거의 뭐 한 페이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 못 읽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줄여놓은 자료들을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가끔씩 질문하시는 게 뭐 주변 선배들 보니까 뭐 암기장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보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세상에 뭐 절대로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런 게 바람직하진 않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아는 상태에서 압축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 지식 없는 상태에서 남들이 정리해놓은 압축된 자료를 보다 보면 오해 소지도 있고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시험만 보고 뭐 그 운전면허 시험하고 전혀 운전하고 상관없잖아요.
운전면허 뭐 필기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운전 잘하는 거 아니지만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이제 법조인으로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법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서도 문제예요. 뭐 시험에 합격하고 그걸 떠나서 뭐 당장 급한 거는 시험에 합격하고 그다음 로스쿨 같은 경우는 뭐 학점도 잘 따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뭐 멀게 보면은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또 뭐 법조인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상태에서 기초가 안 잡히면 저도 뭐 거의 이제 20년 변호사 된 지 20년 됐지만 20년 가까이 됐지만 이렇게 보면 막 엉뚱한 주장하고 뭐 저도 그렇겠지만 뭐 상대방이 볼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소송인데도 변호사가 잘못해서 지는 소송도 은근히 있어요. 그게 뭐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접하려면은 일단 어떤 쟁점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뭐 물론 이제 수험도 필요하니까 공부량을 그러니까 마냥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이제 쟁점이 있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쟁점이 되고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이제 조문이 있는지 봐야죠. 법조문. 우리는 성문법 체계니까 법조문이 있는지. 그럼 이제 조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에 대한 이제 해석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조문이 간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의 의미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뭐예요? 그 해석하는 게 학설과 판례잖아요. 그래서 학설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또 뭐 판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판례도 뭐예요? 학설들 중에 이제 하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 판시한 판례 입장이 이제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판례가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용도로 학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학설도 나름대로 학자들이 20년, 30년 연구하셔가지고 주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 로마법 시대부터 주장되어 온 학설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반대 학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 학설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판례가 왜 이런 입장을 취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갈 때는 나중에는 이제 뭐 이런 학설 같은 거 버리고 뭐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시지만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게 왜 이런 이제 그 학설 판례가 나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 조문이 있으면 이제 해석하는 거고 조문이 없으면 당연히 뭐예요? 그때는 이제 이론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뭐 입법론도 얘기해서 이거 조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쟁점이 있으면은 일단 법조문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해석 문제, 없으면 이제 이론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문이 있으면은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실제법이니까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이게 쟁점인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책에 대해서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민사법의 법률 관계는 딱 이제 크게 보면 A하고 B가 서로 대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대립이 돼서 서로 의사가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가 불일치하는데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은 이 계약에 주로 뭐 법률행위라고 하죠. 근데 이제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계약을 뭐 매매계약, 뭐 임대차 계약 이런 걸 주로 쟁점으로 삼는데 한 사람은 계약의 유지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유지. 그다음 다른 상대방도 유지를 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소멸을 원한단 말이죠. 소멸.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고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민사법의 법률 관계를 아주 압축해가지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떠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 사람은 계약의 유지를 원하고 한 사람은 계약의 소멸을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다퉈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관식 문제에서 사례 문제도 항상 압축해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뭐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소장의 문제로서 이제 기록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록형도 의뢰인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법률 관계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유지를 원하면 이행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약에 뭐 만약에 A가 소멸을 원하면 뭐 자기가 준 거 반환 청구를 하겠죠. 뭐 계약금 줬다가 뭐 돌려달라라든가 뭐 임대차를 집주인이 뭐 목적물을 반환해달라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유지와 소멸 이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소멸을 주장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사례 주관식 문제 나오면 그 쟁점을 이제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사례집 보면 그러니까 그게 급하니까는 막 사례집을 봐야 된다 또는 뭐 사례집을 봐야 그게 응용이 된다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실제 지식이 갖춰진 다음에 그 물론 필요는 하죠 당연히 문제풀이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풀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그걸 지금부터 당장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체 지식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 보면 아 이런 거지 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덥석 지금부터 잡아가지고 보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체계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시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좀 아무래도 뭐 3시간 정도 수업이니까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업 때 잘 못 들었던 부분은 바로 동강 그래서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좀 보시고 그다음 뭐 이해독을 이제 학교 가서 하시든 뭐 할 때는 먼저 이제 책을 읽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별해서 들으시고 그다음 이제 여름방학 때쯤 이제 그나마 또 시간 내 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하시면 열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그럼 그때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부분 강의 드시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뭐 그때 뭐 굳이 뭐 하고 싶으시면 여름방학 때 그때부터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 정도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거 열심히 보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력이 되면 교수님들 교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사셔가지고 책 뭐 사전 찾아보듯이 찾아보면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강사가 쓴 책을 뭐 이것저것 사실 필요는 없어요. 뭐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책을 보시고 그 제가 그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뭐 서점이나 뭐 학교 가면 또 이제 책이 있을 테니까 보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들 그 중에 하나 골라서서 뭐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이제 밑줄 쳐 있는 책이 제가 볼 땐 제일 무난하니까 이제 서술도 평이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책을 뭐 사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밑줄 쳐놓은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민법은 이제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가족법을 보통은 안 하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보통 선행학습도 다 못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그래서 가족법을 안 하게 되면 3학년 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게 또 가족법 같은 경우는 필수 과목이 아닌 학교들이 많던데 그래가지고 뭐 학교 다니냐고 학점 다니냐고 정신없다 보면 가족법을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못 보고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다 할 거니까 골고루 이제 모든 시험은 n분의 1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민사, 형사, 공법 3가지 영역이 있지만 거기도 n분의 1이고 그 안에 또 뭐 주관식계까지 다 n분의 1이지 1로 하셔야지 뭐 어떤 거를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개관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저도 수험생 때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 혼자 읽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는 얘기를 많이 하면 뭐 귀에는 쏙쏙 들어오겠지만 그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설명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민법 안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 총칙의 미성년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족법에서 이제 후견인이라든가 친권자 후견인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를 법적으로 이제 친권자로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미성년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안에서도 이게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데 전체로 보면 이제 민사법 안에서 그러니까 뭐 뒤에서 보면 이제 상법 얘기도 나오고 할 텐데 상법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그다음 이제 소송법하고도 연결이 돼요. 좀 이따 용어 정리할 텐데 뭐 추정 간주 이런 게 궁극적으로 가면 이제 소송법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다 이제 맞물려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그럼 아시다시피 톱니바퀴는 뭐 하나라도 고장나면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돌리면 이게 다 한꺼번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법도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되고 그다음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이제 다른 인적 과목의 내용들 뭐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내용이 좀 어렵겠죠, 당연히. 사실 뭐 40회라는 게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제대로 하려면 뭐 80회, 100회를 해도 부족한 시간이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40회 동안에 압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 설명 안 하는 게 뭐 쉬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얼굴하고 성격이 다르듯이 남들은 뭐 쉽게 이해하는데 나는 또 어렵고 반대로 나는 그냥 이해가 되는데 남들이 이해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는 부분은 뭐 시간상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명 안 드리는 거지 뭐 쉬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제 책의 내용들 중에서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람 설명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창피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셔서 이제 질문을 바로바로 하세요. 어차피 뭐 실강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수업은 보통 이제 5시 반까지인데 6시 전에는 약간 밀릴 수도 있으니까 6시 전에 끝내드리고 보통 1시간하고 한 15분 쉬니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한 15분 정도씩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뭐 저 5시 반 6시쯤 끝나니까 끝나고 바로 뭐 이제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해결을 하시고 그렇게 제가 뭐 설명 안 드렸다고 해서 그게 쉬워서 설명 안 드린 건 아니니까 내가 뭐 모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중요한 거고 아무리 뭐 중요하고 맨날 시험에 나와도 뭐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건 바로바로 뭐 그렇게 좀 저기 해결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고 뭐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그 연락처 있으니까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뭐 메일이나 그런 거 활용해서 뭐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체 개관을 좀 볼 텐데요. 그 교재 그 목차 뒤에 한 5장 6장 넘기시면은 뭐 민법 체계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 6장 정도 넘겨보세요. 그래서 목차 뒤에 보면 민법 체계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민법의 법률 관계는 주체와 주체 간의 법률 관계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체계도 그 왼쪽 편에 보면 맨 큰 박스에 보면 권리의 주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리의 주체. 그래서 그 주체가 상대방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하는 건데 권리의 주체는 크게 보면 이제 자연인하고 법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영어로는 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자연인이라는 이제 뭐 법인이야 뭐 주식회사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 물론 이제 법인이 아닌 이제 비법인 뭐 사단 재단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럼 이제 자연인이 뭐냐, 뭐 이제 법인이 뭐냐, 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 뭐냐 그런 건 뭐 해당 부분에서 볼 테니까 이런 주체가 있고, 그럼 이제 상대방도 뭐 자연인 또는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권리 주체에 보면은 자연인 가로 열고 대리, 그다음 법인은 대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대리 대표가 뭔지, 뭐 대표는 우리가 뭐 주식회사 같은 거 생각하면 이제 대표이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상법에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 쪽에 권리의 주체 보면 밑에 보면 물권은 공동 소유, 채권은 다수 당사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대1이 아니라 여러 명이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을병정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물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공동 소유라고 해요. 공동 소유. 그래서 공동 소유로서 뭐 공유, 합유, 총유 이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뭐 공유한다 이런 말은 뭐 일반인들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총유, 뭐 합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채권은 이제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고 거기 써 있죠. 그래서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로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뭐 쓰기도 하는 뭐 연대채무, 뭐 보증채무 뭐 이런 얘기는 일반인들도 쓰잖아요. 보증채무. 그다음 뭐 연대보증 뭐 이런 거. 보증채무 중에 뭐 연대보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법률 관계들을 이제 다 해당 부분에서 보실 거고.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뭐 여러 명끼리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주체와 주체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 중간에 보면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객체를 보면 그러면은 이제 재산법은 크게 보면 이제 가족법은 별도로 이제 가족법 시간에 별도의 법리로 이제 체계를 잡을 거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재산법으로 보면 권리의 객체에서 뭐예요? 물권과 채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란 말이죠. 물건. 그럼 이제 물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산 아니면 부동산이죠. 그래서 동산, 부동산. 물론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같은 뭐 그런 뭐 신종 물건들도 많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공부할 때 그런 건 특별법이니까 별도로 빠지는 거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민법적으로 동산 아니면 부동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채권의 객체는 뭐예요? 채무자의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뭘 와서 해줘야 되잖아요. 채권의 객체는. 그래서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해줘야죠.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채무자의 행위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급부라고 해요. 급부. 그래서 급부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주는 급부, 하는 급부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연예인하고 계약 체결해서 연예인이 와서 공연해주고 이런 것들은 하는 급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매도인이 물건 주고 이런 거는 주는 급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약속이니까 처음에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자꾸 이제 입에 붙여야죠. 그래서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객체로 하는데 채무자의 행위를 한마디로 급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권리의 주체들 사이에서 객체를 대상으로 그럼 뭐예요?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른쪽 메뉴 왼페이지에 메뉴에 보면 권리의 변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물건이나 급부를 대상으로 이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변동. 자, 그럼 변동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그래서 채권 관계 변동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 변동이 그 상위 개념인데 변동 안에는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에요. 변경. 그 다음 뭐 소멸. 그래서 뭐 돈 빌렸다가 돈을 갚으면은 이제 채권 채무는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 그 법률 행위에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발생 요건을 입증을 해야죠.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의뢰 입장에서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뭐 갚았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뒤에서 이제 뭐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요건의 입증 책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민소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관계의 변동은 뭐라고요?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그러니까 변동 안에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관계의 변동에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권리 변동 다시 왼쪽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메뉴에 보면 권리의 변동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청구권자는 상대방한테 어떤 청구를 할 때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걸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법률 규정이 있는지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뭐 계약서 썼으면 그 계약서 상으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 계약이 없으면 어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권리 변동의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그 항상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물건 관계 변동의 밑에 부동산 물건 변동, 동산 물건 변동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동산 물건 변동도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셔야 될 게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할 수 있느냐. 사례 문제 다 그거란 말이죠. 중간식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단어로 압축하면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하느냐.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게 그럼 갑과 을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법률 규정이 있었는지, 법률 규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해제권 같은 거 이제 배우실 텐데 거기 가면 법률 행위니까 뭐예요? 약정 해제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해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갑이 을한테 을과 법률 관계를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럼 해제와 관련해서는 약정 해제권 있고 그 다음에 법정 해제권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약정이 이제 법률 행위죠. 법정 해제권은 법정이 무슨 말이에요? 법이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법이 정한 해제권이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 그러니까 항상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사례집 보면 그때 이제 그게 바로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물건과 채권으로 나눠가지고 물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뭐 채권 같은 게 어떤 권리, 특허권 이런 것들이 뭐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지만 법이 만들어질 때는 뭐 부동산 이런 게 더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동산에서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중간 박스쯤에 보면 물건 법정주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관계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물건은 뭐예요? 법정은 뭐라고 했어요? 법정은 법이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물건은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물건을 자기들끼리 계약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이제 물건 법정주의로 가서 보면 그 중간 박스를 보세요. 그 물건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민법에 정해져 있겠죠. 물론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뭐 이제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민법의 한정에서 보면 우리 민법상 물건은 딱 요것뿐이에요.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그러니까 점유라는 게 뭐예요? 손에 들고 있으면 되죠. 물론 뭐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지만 우리 집 내 방에 내 책상 위에 있는 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나중에 형법 공부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집에 누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내 물건을 가져갔다. 그럼 그게 절도죄냐 횡령죄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형법에서 뭐 재산범죄 이런 거 배우실 때 이게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 뭐 이런 것들 배울 때 다 그게 민법적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거기서도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 상태를 그냥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세한 개념들은 뭐 해당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둑도 점유권 자체는 있어요. 점유권. 다만 그게 이제 무단 점유니까 뭐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뭐 그런 얘기들로 나눠지는 거고. 그다음 본권은 뭐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본권에 소유권이 있고 제한 물권이 있죠. 자, 그러면 소유권에 옆에 보면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의 개별적인 속성을 권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용어 정리할 때 보실 텐데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그러니까 권능의 개념을 뭐 답안지 쓰고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입에 그냥 붙이시면 돼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그러니까 소유권이 가장 완벽한 권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한 물권은 소유권의 세 가지 권능 중에 일부를 제한해서 남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뭐예요? 뭐 집을 빌려주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익 물권은 뭐의 준말이겠어요? 그 소유권의 사용 수익의 준말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에서 뒷자를 따가지고 용익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뭐예요? 자신의 사용 수익권을 제3자한테 줬다 이거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담보물권은 뭐겠어요?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을 준 거죠. 그 담보물권의 대표적으로 저당권,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받고 저당권 등기했다가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소유자의 처분 권능을 뺏어가는 게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사용수익 물권이고 담보물권은 처분권을 뺏어오는 물권이다. 그럼 담보물권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담보는 별도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외에 별도 특별법도 몇 가지 배우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것도 이제 물권법 맨 뒤에 이제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배워야 되는 이제 특별법들은 뭐 해당 부분에 다 실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꾸 이제 용어로 외워야죠. 그래서 용익 물권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그다음 담보 물권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뭐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이 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용어를 그게 무슨 말인지는 해당 부분에서 보실 테니까 그런 것들 자꾸 익숙하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물권은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돼서 민법이나 이런 특별법에 규정된 외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합의로 만들어내봤자 그건 무효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올라가 보면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186조, 법률 규정은 187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동산의 물권 변동을 가서도 마찬가지죠. 법률행위 법률 규정인데 법률행위는 186조 똑같죠. 근데 법률 규정은 246조 이하 소유권 파트에 별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동산 물권에는 법률행위 옆에 또 가지가 붙었잖아요. 권리자로부터의 취득하고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9조가 이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산은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데 그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상법에 가면 상법에서 또 선의취득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을 제대로 배워놔야 나중에 상법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는 뭐 해당 부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물권 관계는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이고 법률행위 법률 규정인데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채권 관계는 이제 뭐 채권 법정주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채권 관계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채권 관계는 이제 보통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법에서 없는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판례를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채권 관계의 변동은 물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 관계죠. 그럼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발생에 보면 채권 관계에서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법률행위는 계약인데 우리 민법상 15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법상 15가지 이런 것들을 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전형 계약.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게 이 법전에 형식이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건 법전에 형식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법전을 뒤져보면 15가지의 계약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15가지 전형 계약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계약인데 그건 15가지. 그래서 뭐 증여, 매매 뭐 등등해서 이제 배우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3가지가 있어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것도 처음 공부하실 때는 뭐 용어로 자꾸 이제 입에 붙여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지하철 타려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툭 쳐가지고 내가 이제 굴러 떨어져 다쳤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갑인데 이제 을은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바빠가지고 막 내려가는데 을이 실수로 나를 밀쳐가지고 내가 굴러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이제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뭐예요? 그걸 민법 750조에서 규정해 놨단 말이죠. 민법에서. 그러니까 을하고는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법률 관계에 있어서 이제 고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 해주라고 민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법률 규정 아니에요.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채권법 강론에 규정돼 있어요. 조문이. 그 다음에 이제 변경과 관련해서는 채권법 총론에 뭐 강제 이행, 책임재산 보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변경으로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 소멸도 채권법 총론 마지막에 대표적으로 변제, 뭐 상계 뭐 이런 것들 배우실 거고, 그렇게 이제 민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갑과 을의 법률 관계에 있어가지고 권리의 주체들끼리의 객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권리가 변동이 된다. 대표적으로 물권 관계의 변동과 채권 관계의 변동을 보실 거고, 가족법 관계는 이제 가족법 첫 시간에 또 따로 이제 목차를 잡을 거니까요. 일단 재산법만 보시고. 그럼 이제 왼쪽 편으로 가셔서 이제 그 점선 박스 3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그 맨 밑에 박스를 먼저 볼까요? 그래서 맨 밑에 박스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크게 보면 4가지예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 4가지를 쭉 머릿속으로 스크린한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면 뭐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할 수 있느냐, 더 어렵게 나오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뭐지 답을 먼저 배우는 거죠. 답을 먼저 배워놓고 이 답을 어디다 쓸지를 나중에 이제 사례집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보면 4가지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390조. 그러니까 조문도 뭐 자동으로 이제 암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390조, 불법행위는 705조 이렇게 자꾸 이제 나올 때마다, 그래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진 않더라도 자꾸 이제 그 뭐 나중에 되면 뭐 자동으로 알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39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4가지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행거절. 물론 이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은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39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4가지 형태가 있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 불법행위는 이제 750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해지 551조에 있는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배 청구는 크게 보면 4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중간 박스로 올라가 보면, 아니 이제 첫 번째 박스에서 법률 행위는 성립, 불성립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점선 첫 번째 박스에. 그래서 법률 행위는 성립 요건 갖추면 성립인 거고, 성립 요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성립 또는 부존재인데, 이게 불성립, 부존재가 어디서는 그냥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데 구별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나중에 상법에 가보면 뭐 불성립인지 부존재인지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불성립하고 부존재를 같은 의미로 쓰는데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 상법에 보면 뭐 주청결의가 무효인지 뭐 부존재인지 이런 것들 뭐 나눌 때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불성립은 부존재랑 뭐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럼 이제 법률행위의 성립은 뭐 해당 부분 다 보실 거니까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이제 당사자 있어야죠. 그래서 당사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민법 총칙의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 갖춰지려면 이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매매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자신의 목적물을 판단 말이죠. 을한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뭐 자기 집을 10억에 판다. 그럼 갑은 뭐예요?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 그 다음에 을은 매수인이겠죠. 그럼 이제 당사자는 갑과 을이잖아요.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그다음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이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하겠다. 매매죠. 그다음 의사 표시는 갑이 뭐예요? 갑이 내가 우리 집 10억에 판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거고, 을은 10억에 사겠다. 물론 이제 뭐 실제로야 뭐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하겠지만 갑이 이제 10억에 팔겠소잖아요. 그러면 을이 10억에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뭐 을이 갑한테 네 거 나한테 팔아라라고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채권법에 가면 뭐 청약,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뭐 승낙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청약 승낙. 그러니까 내가 10억에 팔겠다. 그럼 우리 내가 10억에 살게. 이런 것들이 청약 승낙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거고, 따라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뭐예요? 불성립이란 말이죠. 불성립. 무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효랑 불성립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립이 되면 그다음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 이것도 이제 해당 부분에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성립이 되면 효력이 갖춰지는지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권리 능력 없으면 무효,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는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하고 이제 불성립하고 무효 취소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효 취소는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보통 뭐 확가적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정, 가능, 그다음에 적법,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민총 목차 그대로예요. 그래서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 뭐 가능의 반대말은 바로 밑에 나오지만 불능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적법의 반대말은 뭐 위법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은 나중에 보실 텐데 103조 얘기예요. 103조. 그래서 뭐 윤락행위라든가 뭐 도박 이런 것들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무효로 본단 말이죠. 뭐 그런 건 내용들을 보실 거고. 그 다음 의사 표시는 뭐예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그게 뭐예요?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치를.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 파트에 가보면 정상적인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뭐 불일치하는 이런 비정상적 의사표시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법 총칙의 목차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권리 주체 보실 텐데 거기 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볼 거고, 그다음 법률 행위로 가서 목적의 확가적사 이런 거 볼 거예요. 그다음 의사 표시 가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이제 일치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구별하느냐? 나중에 해당 부분에 정리해놨고, 이게 또 이제 여기서 구조를 잘 잡아놔야 나중에 민소법 가가지고 이제 누가 입증을 하느냐,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입증 책임이 다 실체법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뭐 해당 부분에 써놨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이 되면 효력 요건인데, 그럼 유효 아니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왼쪽 편의 첫 번째 박스를 보면 법률행위는 성립 아니면 불성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립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유효 아닌 무효인데, 그러니까 무효랑 불성립은 다르다고 그랬고요. 그럼 유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확정적 유효겠죠. 그러니까 확정적 유효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 시험에서도 그렇게 문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무효 중에서 또 맨 마지막 건 뭐겠어요? 확정적 무효겠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는 뭐냐면 추인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권리자가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시겠지만 103조 위반 같은 경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로 이거 유효로 하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추인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게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죠. 그래서 특히 뭐 확정적 유효야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 안 될 텐데 확정적 무효는 추인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절대 무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추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이 경계선 안에 있는 이 두 명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유효 중에 유동적 유효는 뭐예요? 지금은 유효지만 이게 무효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땡땡 해놓고 써놓은 게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그럼 뒤에서 보시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소급 무효가 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직까지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되면 그때는 무효로 내려가는데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인 상태, 꼭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유효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더 중요한 건 유동적 무효. 이거는 뭐겠어요? 지금은 무효인데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이제 허가받기 전까지 매매, 이제 그런 법률 관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권 대리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는 지금은 유효지만 무효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성립 요건하고 효력 발생 요건을 구별하는 이유는 입증 책임이 달라지고 효과도 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이제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데, 확정이 이제 해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뭐 계약서 같은 거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계약서에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뭐 우리 이걸 다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10억인데 뭐 그 사이에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뭐 8억에 사기로 했다. 근데 미처 우리가 뭐 계약서 못 고쳤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계약이 10억인지 8억인지 이건 뭐 해석의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 그럼 가능의 반대말이 불능인데, 그래서 중간에 박스에 제가 정리해 놓은 이유는 불가능, 이제 가능의 반대말이 불능일 거 아니에요. 불능의 시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체계를 잘 잡아놔야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잘못 잡으면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인데 거기다가 막 이행불능했다는 손해배상 쓰고 이게 엉뚱한 답안지를 쓴단 말이에요. 엉뚱한 답안지를. 그래서 불능은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원시적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원시적은 계약서 쓸 때부터 불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저 강원도에 있는 뭐 갑의 주택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전날에 이미 화재가 발생했는데 갑과 을이 모르고 계약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계약서 쓸 당시에 이미 집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일 때는 이제 옆으로 가보면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이죠. 자, 그럼 법에서 이제 객관적, 주관적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뭐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객관적 불능은 아무도 못하는 거겠죠. 주관적 불능은 그 사람만 못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객관적, 주관적 이런 의미가 해당 부분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불능에서의 객관적 불능은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됐으면 그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관적 불능은 그 사람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A는 갖고 있는데 B는 못 갖고 있다. 그럼 B는 주관적 불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원도에 있는 뭐 X 건물이 불이 났다. 이건 뭐 아무도 매도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객관적 불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과 객관적이 여러 가지로 해당 부분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객관적 불능은 아무도 못 하는 거, 주관적 불능은 그 사람만 못 하는 거, 이렇게. 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판다. 그럼 서초동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많은데 매도인은 없다. 그럼 주관적 불능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시적, 객관적 불능에서 또는 그다음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인데, 전부 불능일 때는 535조로 가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채권법 강론에서 배우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535조로 간다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이해도할 때 또 제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예요? 결론을 뭐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올 텐데 그렇더라도 결론을 일단 정리해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암기를. 그리고 이제 회독서로 올리면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래도 뭐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암기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뭐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해도 할 때도 다시 또 제로 베이스예요. 그럼 또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암기도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그쪽으로 다 구멍이 나가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결론을 정리해가지고 암기를 해놓고 뭐 이해가 돼서 암기가 되면 제일 좋죠.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를 해놓고 그런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독수로 올리면서 자꾸 이제 이해도를 높여서 암기 분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쟁점들을 뭐 이래서 뭐 민사법의 쟁점이 1000개인데 뭐 1000개를 다 외울 수 있으면 뭐 제일 좋은 건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요즘 시험 스타일이 그렇게 단순히 암기를 해서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결론을 암기해놓고 회독수를 올리면서 자꾸 이해를 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사모저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은 오사모저라더라 이렇게는 이제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불능은 다 뭐예요? 담보 책임으로 가요. 담보 책임.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담보 책임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돼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체계를 안 잡아놓으면 후발적 불능 케이스가 사례가 나왔는데 거기다 막 담보 책임 쓰고 이런다고요. 그런 체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만 오사모저고 원시적 나머지 불능은 다 담보 책임이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 문제가 아니라더라. 이렇게. 그러면 후발적 불능일 때는 이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게 아까 채무불이에서 왔던 이행 불능이에요. 이행 불능.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그럼 위험 부담이 뭔지는 이제 뭐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지금은 얘기한 대로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이행 불능이라더라. 그 다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이 적용된다더라.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통되게 뭐예요? 플러스하고 대상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상 청구권은 뭐예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도 대상 청구권, 없어도 대상 청구권. 그럼 이제 대상 청구권의 요건을 나중에 배우실 텐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불문한다 이런 요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든 없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들을 본 거니까 지금은 이제 결론들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볼 때는 뭐 낯설어도 나중에 이제 뭐 한 2, 3회도 가면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열심히 보아야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뭐 큰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체계를 잡으시고, 그다음 한 장 넘겨서 그 민법 총칙. 그럼 이제 민법 총칙 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 안에 민법 총칙 또는 총론이 있고 물권법 있고 채권법 있고 가족법 있었잖아요. 그럼 또 민법 총칙 안에 1장에 보면 뭐 일반론 어디나 뭐 이제 제일 첫 파트는 이제 일반론이죠. 뭐 용어 정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2장에 권리 행사 의무 이행, 소위 말하는 뭐 신의칙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성립 요건에 당사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뭐예요? 권리의 주체란 말이에요. 3장에 나오는 권리의 주체가 당사자죠. 그래서 거기 안에 뭐 자연인, 법인, 뭐 비법인, 사단, 재단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권리 객체. 그래서 권리의 객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러니까 불법법의 객체는 물건. 그 다음에 채권법의 객체는 급부인데, 급부 중에서도 채무자가 뭐 물건을 갖다 주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나오고, 그럼 권리의 주체들끼리 객체를 대상으로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이제 뭐 법률행위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민법에서 이제 민총이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재산법만 한정해서 보면은 물권 관계하고 채권 관계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성문법 체계의 이제 그 기본 틀인데, 일반론을 자꾸 앞으로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매매가 있으면 이제 매매 시작부터 끝에까지,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갑이 자신의 집을 뭐 10억에 팔고 싶어요. 그런데 을은 또 마침 이 집이 필요해서 뭐 사고 싶다. 근데 을은 뭐 10억이 비싸니까 뭐 8억에 사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조문이 만약에 어떠한 법률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매매다. 그럼 이제 매매 시작부터 나중에는 이제 등기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등기 받고 뭐 갑은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나마 좀 쉽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법조문이 뭐 수천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법률 관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상적으로 일반화된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제 조문에 규정해 놓고 그러니까 교과서도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관계, 채권 관계 중에 공통적인 것들을 이제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뭐 인수분해 하듯이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제 뽑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 안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물권 관계 변동과 채권 관계 변동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신분 관계는 가족법에서 별도로 보실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물권 채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 법률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에 법률 행위라는 목차가 있는 거고, 그럼 법률 행위 개념에 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 표시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이제 민법 총칙 같은 추상적 개념, 그럼 채권법으로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채권법 총론의 또 추상적 개념, 그다음 물권은 이제 물권법 한 권으로 돼 있지만 여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권법 총론하고 물권법 강론으로 나눠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체계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뭐 하나의 법률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을 자꾸 앞으로 뽑아요. 그게 이제 총론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총론 또는 총칙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좀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총론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 주체 객체고 권리의 변동인데 그 권리의 변동이 물권 관계 변동일 수도 있고 채권 관계 변동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 변동일 수도 있는데, 가족 관계 같은 거 뭐 혼인하고 이혼하면 가족 관계가 뭐 성립됐다고 소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별적인 구체적 내용들은 물권 채권 가족부에서 보시지만 공통된 요건으로서의 법률 행위, 그런 것들은 민법 총칙에서 뽑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 총칙만 뭐 수십 회독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총을 뭐 여러 번 볼 게 아니라 나머지 물권 채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법까지 보고 다시 이렇게 회독을 올려야지, 뭐 민총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만 열심히 본다고 해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니와크처럼 이렇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상적 개념이어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추상적인 총론 부분들이 좀 어렵죠.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강론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호환이 돼가지고, 반대로 또 강론 얘기를 이해하려면 법률 행위를 잘 잡아놔야 물권 관계, 채권 관계, 이거 다 법률 행위 아니에요. 그럼 또 광의로 보면 나중에 뭐 행정법 가서 보면 이제 행정행위도 다 법률행위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틀을 잘 잡아놓으면 나중에 행정법 가서 뭐 행정행위 또 그래서 뭐 굉장히 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그다음 뭐 소송법으로 하면 소송행위도 다 법률행위 일종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추상적 개념이 다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민법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때 뭐 어느 시험이든 뭐 시험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민법이 들어간 시험은 제일 첫 번째 주자로 공부하는 게 민법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가면 소송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법으로 가면 행정행위가 되고 뭐 다 그런 얘기예요. 뭐 상법에 가도 뭐 상법도 상인의 법률행위 뭐 다 그런 거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변동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 계산해 가지고 뭐 날짜 같은 거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날짜를 따질 때 그럼 밤 12시까지 갚으면 되느냐 아니면 오전 0시부터 갚아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7장의 소멸시효, 뭐 소멸시효는 뭐 일반인들 많이 쓰는 용어,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뭐 중요한 거 5가지 꼽으라면은 뭐 1등으로 뽑힐 게 소멸시효잖아요. 그래서 뭐 소멸시효는 아주 꼼꼼하게 볼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려면 뭐 집행법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뭐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전체적인 체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15분만 쉬었다가 그 2페이지부터 나오는 일반론 정리하고 할 테니까요. 자, 15분만 쉬죠.